그리고 뭐 내실 확대, 내피질 위축, 석회화, 비정상적 조형 증강 소견이 있어요. 이게 워낙 특징적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스터지 웨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징은 보통 경련은 1세 이전에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반신마비가 있고요. 진장애. 족보 중에 이게 있어요. 백내장이 호발한다. 이런 거.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녹내장. 예, 빨간색이랑 녹색이랑 코디하기 힘든 색인데요. 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외우시면 조금 더 쉬울 거고요. 그리고 경련 1세 하면 또 연결시켜서 외우실 게 있는 게요. 열성 경련의 위험인자가 있어요. 열성 경련의 위험인자는요. 만 1세 미만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간질로 발생을 하는 거죠. 나중에 예후가 안 좋은 위험인자예요. 만 1세에 또 해당되는 것들이 그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이 만 1세 미만에서 발병할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같이 외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결절경화증은요, 전형적으로는 피부에 다양한 크기의 흰색 점, 그리고 뇌 CT에서 다발성 석회화, 하얀색이 머리에도 생기고 피부에도 생긴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고요. 더 전형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 아마 피지선종일 거예요. 피지선종이 결절경화증의 그 특징적인 걸로 알고 있으신데, 문제는 이게 4에서 6세 정도 돼야 생겨요. 어렸을 때는 피지선종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결절경화증,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야 되는 건데, 피지선종만 알고 계시면 조기 진단을 못해요. 이거는 어렸을 때 없어요. 그래서 뭐 퍼시픽 기출 문제인지 아마 전공의 기출 문제인 것 같아요. 피지선종을 안 주어져요. 흰색 점고 뇌시티에 석회화 있고 이 두 개 다 주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징적이긴 하지만 조기 진단하는 데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얀색 반점이 생기는 것, 그리고 이게 특징적인 거죠. 하지만 4에서 6세 지나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클레로시스로 끝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시스테믹 스클레로시스는 피부나 내장기관에 콜라겐들이 침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는 탈수초 질환이에요. 마이엘린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경섬유종증 특징적인 거죠. 카페오의 반점, 그리고 에바부 서해부의 죽은 깨. 신경섬유종 그림 아시죠? 막 우둘투둘 징그러운 그림. 예, 그리고 카페오의 반점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뇌수막염은 감염 때 했어요. 감염 때 다뤘어요. 그러면 소아과에서는 이제 소아에서 흔한 원인균만 따로 아시면 돼요. 원인균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뇌수막염 치료는 항생제예요. 뭘로 치료한다고요? 3세대 세팔로스플린으로 치료를 해요. 근데 항생제 치료는 뭐예요? 원인균에 맞는 치료예요. 그렇다면 원인균이 다르면 치료 방법도 달라져요. 원인균은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소아과는 원인균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니까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침생아 수막염의 원인균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벨이라고 외웠는데요. BEL, 벨이라고 외웠는데 완전히 다르고요. 소아에서 원인균은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 그 해리슨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해리슨 기준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S 뉴모니아고 문제는 H 인플루엔자예요. 해리슨에는 H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으로 인해 H 인플루엔자의 그러니까 확률이 완전히 떨어져서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홍창희 소아과 책에는 그러니까 올해 나온 거죠. 2012년에 나온 건데 그것도 1996년에서 2005년에 조사한 연구 결과가 적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 S 뉴모니아랑 H 인플루엔자랑 M 메닌자이티스 이렇게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30, 20, 20인가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H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을 한 게 2000년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요 조사를 한 중간에 그 예방접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H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해서 그 발생률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때밖에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성인이랑 요거랑 조금 다르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랩토코커스는 베타 헤몰리틱 중에 그룹 A가 있고 그룹 B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수막 알균 혈증. 모든 뇌수막염 중에 이 뇌수막염이 메니고코커스에 의한 뇌수막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특징적인 증상이에요. 이런 발진이 나타나는 뇌수막염은 메니고코커스밖에 없어요. 피프라죠, 피프라, 페테키에 생기는 거예요. 중증 근무력증 볼게요. 얘네들은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망가진 거예요. 아세틸콜린 리셉터. 일단 뭐 여기는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죠. 아시면 도움이 되는 백그라운드 지식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로 이노베이션을 하면 모두 아세틸콜린이 신경 전달 물질이 돼요. 모두예요. 모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체성신경계는 바로 이노베이션 해요. 타겟 기관에 바로 이노베이션 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곧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이 돼요. 근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신경들은 중간에 신경절을 한번 형성을 하고 한번 거쳐서 이노베이션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신경절로 이노베이션을 할 때는 다 아세틸콜린이에요. 근데 타겟셀러 갈 때는 바뀌어요.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중추신경계에서 나오는 신경은요 다 아세틸콜린 니코티닉 리셉터이더라고요. 너무 깊게 가나요? 니코티닉 리셉터는 이온 리셉터라고 해서 그냥 붙으면 열리는 되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딱 그 되게 단순한 반응이에요. 근데 그 뮤스카리닉 리셉터가 조금 더 다양한 반응을 일으켜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 뮤스카리닉 리셉터로 가는 거고요. 어쨌든 정리를 하면 체성신경계,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리고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요거는 여담, 완전 여담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그 여기 주사하는 거 뭐죠? 네? 여기 주름 펴는 거. 네, 보톡스. 네, 보톡스 작용이 그거예요. 보톡스가 아세틸콜린을 방출하는 고기의 작용을 해서 아세틸콜린을 방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체성신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이 못 나오니까 근육 수축을 막는 거예요. 근육 수축이 안 돼서 주름이 안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세틸콜린이 막히는 거예요. 아세틸콜린. 근육 수축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저절로 감기고요. 펜실론은 안티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거를 막는 거예요. 그거를 주사를 하면 눈이 다시 떠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보이면 중증 근무력증이고요. 구별하셔야 되는 게 PMDM 있죠. PMDM은 프록시말 근육을 침범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근육은 침범을 안 해요. 얘네들은 이런 큰 근육이 아니라 작은 근육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 자주 움직이는 것들, 잘 지치는 것들 침범을 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치료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로 치료를 하면 돼요. 근데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치료가 안티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니까 병인도 아세틸콜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병인은 리셉터 문제예요. 리셉터 문제. 근데 치료는 리셉터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없는 수용체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아세틸콜린이 분해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시냅스 안에 아세틸콜린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인이랑 치료법이 조금 달라요.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중증 근무력증.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치료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스테로이드 치료 들어가요. 면역글로불린 치료 들어가요. 플라즈마 페레시스 이것도 뭔지 아시죠? 혈액 빼내서 FFP로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항체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또 면역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즈마 페레시스 치료 어디서 보셨었죠? 김진욱 씨? 김진욱 씨 계시나요? 계시나요? 이정은 씨. 네, 플라즈마 페레시스 혈액종양에서 봤었는데 어디 치료죠? 그 마이크로 엔지오페틱 일으키는 똑같은 TTP에서 또 플라즈마 페레시스 치료였죠. TTP도 플라즈마 페레시스가 치료예요. 어쨌든 그 면역 쪽 질환들의 플라즈마 페레시스가 들어가거든요. 이 삼형제는요, 중증 근무역증도 치료를 하고요. 3개 다 들어가요. 뒤에 길랑바리 신드롬 있죠. 길랑바리 신드롬도 3개 다 치료로 들어가요. 길랑바리 신드롬 볼게요. 바이러스 감염 또는 예방접종 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아래서부터 위로 진행하는 하지마비를 일으켜요. 감각 이상 뚜렷하지 않다고 기출문제는 되어 있는데요. 감각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있다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고요.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길랑바리는 아래서부터 위고요. 홍역이랑 풍진의 발전은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다른 건 문제 없어요. 길랑바레 신드롬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CSF를 빼요. 그런 다음에 알부미노 사이클로직 디소시에이션을 확인을 하면 돼요. 뭐냐면 셀은 문제가 없는데 프로테인만 증가를 한 거예요. 셀은 문제가 없는데 프로테인만 증가를. 감염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인도 증가를 하고 셀도 증가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특이적이죠. 아주 특이적이기 때문에 이걸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보이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해봤는데 정상이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되면 시간을 두고 계속 검사를 해봐야 해요. 치료는 아래서부터 위로 일어나는 이완성 마비이기 때문에 호흡근도 침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입원 관찰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형제 치료 다 해요. 이거는 그 전공의 기출문제 있는 건데요. 이딴 것도 나오더라고요. 넘어갈게요. 경련 볼게요. 경련.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발작, 경련, 간질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 발작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뇌의 정규활동 이상이에요. 가장 큰 개념인 거죠. 경련은 발작 중에 운동 증상이 동반이 되면 컨벌전이라고 해요. 운동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련도 있어요. 결식 발작은 운동 증상 동반되지 않죠. 그냥 멈췄다가 하던 행동 계속 하잖아요. 운동 증상이 동반됐을 때 경련이라고 하고요. 간질은 계속 재발을 하면 간질인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보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열성 경련의 위험인자 중에 간질의 가족력이 있을 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련의 가족력이 있을 때랑 그건 달라요. 다른 말이에요. 열성 경련의 위험인자로 간질의 가족력이라는 건 뭐예요? 위에 유전적으로 재발하는 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발하는 발작. 그러니까 위험인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간질을 살짝 바꿔서 경련으로 바꿔서 내면 틀리는 거예요. 자, 열성 경련. 양성 질환이에요. 하지만 소아에서 너무나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양성 질환이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신 강질 간대 발작이 10분 정도로 생기면 모르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해서 다음 급실로 와요. 이거는 다음 급실로 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체온 상승 직후에 잘 일어나고요. 이것도 기출문제 있더라고요. 체온 상승 후 얼마 뒤에 일어난다. 이거 아니에요. 바로 직후고요. 의식 소실은 기출문제 10분 정도가 나와 있고요.
15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15분 이하일 때는 예후가 좋고요. 15분이 넘어가면 그것도 열성 경련의 나쁜 예후인자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뭐 편도와 인후 발작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다른 거 다 이상 없다 이러면 열성 경련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재발과 관련된 위험인자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간질의 가족력이 있을 때, 그리고 1세 이하에서 경련이 시작되었을 때. 자, 요 위에 두 개는요, 아토피 피부염이랑 똑같아요. 아토피 피부염도 아토피 피부염에 가족력이 있을 때가 위험인자고요. 1세 이하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시작됐을 때가 위험인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복합 열성 경련인 경우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비전형적인 거예요. 15분 이상, 하루에 2번 이상, 부분 발작의 형태. 전신적인 형태가 아니라 부분 발작의 형태. 그리고 경련 후 국소적 징후가 보이는 경우는 열성 경련의 위험인자다. 이거 족보예요, 족보. 특징은 당연히 예후가 좋고요. 단순히 열성 경련은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왜? 간질로 이행을 하는 게 되게 적어요. 일반인이랑 특별히 다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인자가 있어서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간질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치료는 항경련제 투여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괜찮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재발하거나 너무 심하거나 이런 때는 다이아제팜, 베도다이아제핀 계열이죠. 다이아제팜 쓸 수는 있어요. 간질 볼게요. 간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발 발작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거라고 했어요. 구별은 부분 발작이랑 전신 발작으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부분 발작은 뇌의 일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고요. 전신 발작은 뇌 전체에 걸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딱 구별되는 건 아닌 게 부분 발작이 전신 발작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일단 부분 발작은 단순 부분 발작은 의식이 전혀 소실이 안 되는 거고요. 복합 부분 발작은 의식이 소실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복합 부분 발작이랑 결심 발작이랑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증상이 비슷해요. 증상이 비슷해. 근데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앱센스 시전은 그 의식 소실이 한 10초 정도밖에 지속이 안 돼요. 10초, 15초 짧게 지속이 되고 바로 돌아와요. 짧은 대신 하루에 몇 번이고 계속 있어요. 계속. 하지만 복합 부분 발작은 의식 소실이 1분 이상으로 되게 길어요. 발작 횟수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작아요. 이게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뭐 눈을 깜빡거리다든지 하더니 멈추게 되는 증상, 이거 결심 발작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복합 부분 발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조 증상이 보통 그 복합 부분 발작이 있고요. 결심 발작은 전조 증상이 없어요. 이게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 같아요. 자동증은 의식 소실하고 난 다음에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을 다시거나 삼키는 증상, 씹는 증상, 다량의 침분비, 이것도 입맛 다시거나 씹는 증상 이런 거 결심 발작에서도 자주 보이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별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양성 롤란도 간질 예후가 좋은 거고요. 얘네들은 너무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그 또 문제로 좀 잘 나와요. 뭐냐면 센트로 템포랄 스파이크예요. 템포랄 한 부분에서만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뇌파 소견 쫙 주어지는데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근데 센트로 템포랄 그 부분만 발작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묻지마 양성 롤란도 간질이에요. 한 부분에만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발작이 얼굴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얼굴에서만 증상이 있고요. 의식 소실이 있을 수도 있고 2차 대발작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중심 척두부에만 급파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발작이죠. 자, 전실 발작 볼게요. 결실 발작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예후는 좋아요. 청소년 때 사라져요. 갑자기 하던 행동 멈추는 게 특징이에요. 자세 유지 소실 동반하지 않아요. 넘어지거나 뭐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잠시 앱센트 냈다가 이어가는 거예요.
하던 행동 그대로 이어가요. 앞에 뭐 눈꺼풀 깜빡이, 씹는 운동, 복합 그 부분 발작에 같은 거예요. 문제 보면은 이런 그 주소로 구별 못해요. 증상이 똑같아요. 단 앞에 얘기했지 지속 시간이라든지 발작 횟수라든지 이런 걸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끝나는 전신적이고 대칭적인 3Hz 극서파 감정. 전형적인 모습 알고 있죠? 서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둥근 모양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막 생기는 거 있어요. 너무나 전형적인 그림이라서 제가 복사도 안 해놨어요. 잘 아실 거예요. 3Hz. 그리고 발작은 2에서 10초 정도 유지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고요. 다른 신경학적 이상 분반되지도 않고 자연히 소실되고요. 경련제도 잘 반응을 하고요. 네, 양성질환이에요. 영화 연출은 문제 같아요. 영화 연출은 일단 중요한 건 앞에 건 3Hz의 극서파 감정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거는 힙사리드미아, 힙사리드미아 그리고 고주포 부정대파. 그러니까 서파랑 막 다소성 극파가 막 혼자 되게 그냥 지저분한 한마디로 지저분한 그림이 있으면 얘네들은 영화 연출이에요. 그리고 말로도 주어져요. 그림으로도 주시지만 말로도 고주포 부정대파가 보였다. 이러면 영화 연출이에요. 얘네들은 발작의 형태는 잭나이프, 머리, 몸통, 사진 동시에 굴곡하고 뭐 모로 반사 같은 모양, 팔만 이렇게 쭉 펴거나 이런 모양을 잘 보여요. 치료는 ACTH 또는 스테로이드예요. 왜냐하면 영화 연축의 병인이 CRH 때문에 그렇대요. 영화 연축의 병인이 CRH이기 때문에 CRH를 못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그 아래 물질을 넣어주면 돼요. 그 아래 물질이 ACTH 스테로이드예요. 뇌성마비는 비진행성 대뇌 기능 장애를 뇌성마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쳐서 그대로 그냥 나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주소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12살 남아예요. 앉지 못해 내원이에요. 자, 12살 때 할 수 있는 거 뭐죠? 12살 때 할 수 있는 거. 재호씨, 12살, 12개월, 1살 때 할 수 있는 거. 혼자 걷는 걸로 진화했어요, 시판에. 예, 예전판은 12개월 때 혼자 선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외웠었어요. 시판에서는 10개월, 11개월 때 혼자 서는 걸로 진화했고요. 15개월에 혼자 걷는다고 했던 게 12개월에 혼자 걷는다로 진화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진화한 걸로 외우셔야 돼요. 그동안 외웠던 거 싹 지우고